안녕하세요. 경우 있는 밤 민경우입니다. 누군가는 잠들고 누군가는 깨어있는 밤, 경우 있는 밤 민경우입니다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 세 번째 밤을 시작합니다. 점점 밤이 짧아지는 걸 보니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밤, 두 번째 밤에 이어 세 번째 밤에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밤엔 여러분들과 진보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2012년 통진당 부활의 완벽한 재현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국민의힘의 경우는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설치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국민의 미래는 사실상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를 표를 준다고 해도 이건 국민의힘의 표를 주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설치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인데 이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당 3개, 진보당,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 그 다음에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등 세 단체와 연합을 해서 연합 위성정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틈을 타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때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진보당과 시민회의인데 합의에 따르면 진보당에 3석, 시민회의에 4석의 표를 주게 돼 있습니다. 7석이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이라면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선출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진보당이나 시민회의에 몫을 주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진보당의 경우에는 친북 성향, 그다음에 시민회의의 경우에는 반체제 성향, 한미 FTA나 사드니 이런 거를 반대했던 성향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시민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박서군, 조성우, 진영종 이런 사람들인데 진영종 씨는 같이 활동하지 않았지만 박서군, 조성우 씨는 저랑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고 조성우 씨의 문제되는 경력은 주로 범민련 경력이죠. 그러니까 초기 범민련을 상징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상당히 친북 성향이라고 봐야 될 거고 박서군 씨는 지난 20년간 반체제 성향의 거리투쟁을 거의 다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아주 반체제적이고 그 다음에 제도권보다는 거리 싸움에 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인 건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의 오늘 경우 있는 밤도 그 해석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는 친운동권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운동권 애초부터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북한이랄지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던 친운동권 성향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진보당 계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뿌리로부터 이렇게 거부감을 안 느끼는 성향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분석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운동권에 대한 열등감 같은 거.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는 386 주류 운동권이거든요. 그러니까 386 주류 운동권에 끼지 못했던 이재명 씨가 운동권 성향은 있는데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까 주류 세력을 치고 그다음에 비주류 세력한테 뭔가 비주류 세력을 부상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쌍으로 묶여 있는 거죠. 하나는 친문 그룹이 386 운동권과 같은 그룹이니까 여기를 치려고 하는 흐름과 그 다음에 진보당을 발탁하려는 흐름이 운동권의 군소 집단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그리고 열등감을 갖고 있던 주류 세력을 제거하려는
어떤 의식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시민회의가 넓은 의미에서 친진보당에 가깝고 지역구 합의에서 울산 북구 선거구의 경우 진보당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은 5석 내지 10석 정도의 의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진보당 당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진보당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먼저 진보당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사실상 통합진보당과 진보당은 인적으로 동일한 정당입니다. 진보당 대표 윤희숙은 경기 동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인의 예비 후보로 선출된 손설, 정태흥, 장진숙, 전종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통합진보당 시절에 통합진보당의 주요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손설, 그 다음에 정태흥, 장진숙, 전종덕 중에서 저보다 대체로 한 세대 아래 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정태흥입니다. 한 청년 3기 의장이었고, 사실상 저랑 같이 활동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세대는 좀 한 세대 아래이고, 좀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은 들어서, 익숙한 인물들이죠. 의정부 일과 관악을 해서 출마한 김재현, 이상구 역시 통진당의 핵심 멤버로 이석기가 없을 뿐 통합진보당과 진보당의 인적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이상규 씨는 민혁당 서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높은 사람입니다. 서울법대 84학번이고 저랑 청년의 활동 등등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급진적 사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규 씨고, 이상규 씨의 경우는 민혁당 서열이 있다. 민혁당 서열 한 10위권에 있었던 아주 좀 요주의 인물이죠. 근데 이 요주의 인물이 이제 그 2012년 이석기 사태 때 관악을에 출마해서 지역구에 당선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진보당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상. 그리고 김재현 씨는 학생운동 할 때 혁신계의 핵심적인 리더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진보당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인적 구성의 공통점을 상술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로 내정된 손솔 씨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연합당의 대표였고 정태흥은 2008년, 2013년, 2014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이상규는 이석기 통진당에서 관악을, 김재현은 이석기 통진당에서 비례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이 원내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2012년 이석기 사태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통진당은 당시 이해찬, 한명숙 등이 주도하는 민주당과 폭넓은 정치연합을 통해 지역 7석, 비례 6석을 챙긴 바 있습니다. 만약 정치연합이 없었다면 통진당은 많아야 지역 1, 2석, 비례 3석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정치연합이 없다면 진보당은 많아야 1석, 비례에서 많아야 2, 3석 정도일 겁니다. 주사파의 핵심 목표는 연방제 통일이죠.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연방제 통일이 최종 목표고 남쪽의 민족 자주정부를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한 정치 협상을 진행하고 북한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민족 자주정부를 세우는데 민족 자주정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현재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연합정부가 되되 통합진보당이 주도권을 갖는 형태의 민족자주정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는 민주당 세열이보다 통합진보당이 우위에 있으면서 민족자주정부를 수립하는 거고 연방제 통일정부의 목표는 통일협상을 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통일정부나 통일대화를 하는 협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주한미군 철수가 되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 목표입니다. 연방제라는 건 두 개의
체제가 두 개잖아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고,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고, 그걸 반영해서 북한은 조선 노동당이 있는 거, 북한 정부가 있는 거고, 여기는 남한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체제가 같다면 전국 선거를 통해서 단일 정부를 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전국 선거.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일단 남한 세우고 북한 세워서 연합 또는 연방하자는 거죠.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라지는 거죠.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결론을 요약하면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이 원내 진출하는 것은 민주당과의 포괄적인 정치적 연합을 통해 자력으로는 원내 진출이 쉽지 않은 반미 친북 세력의 원내 진출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정확히 동일한 현상입니다. 즉 이석기 통진당이 부활한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12년 통진당 사태, 이석기 사태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내려서 북한이 남침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비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합정동 바리스타 수련원 이런 데 모여서 회합을 하는데 이석기가 연설을 했고 그거를 녹취를 했죠. 그 내용은 유류소, 파출소, 통신소를 습격해서 남한 지역의 보안을 또는 치안을 교란하는 겁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그거를 교란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고 통진당이 해산하게 되죠. 그 안기부가 그러니까 경기 동부의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회유해서 그 사태를 녹음하도록 했고 그 녹취본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간첩을 잡으려면. 왜 그러냐면 간첩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니까 심지어 암호 같은 거, 암호문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해서 암호를 어디에 저장하냐면 그림에 저장해요. 문서에도 저장을 안 해. 이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건데 그런 첨단 보안 기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기부에도 국정원에도 좀 적극적인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겨버리니까 간첩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2012년 협상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의 양자간 협상이었다면 2024년 과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쟁점이 된 조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다면 민주당에 투표한 비례대표 모두가 민주당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진보당이나 제3세력의 개입은 구조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병립형이 될 수도 있고 준연동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받으면서 전격적으로 준연동형이 된 거잖아요. 준연동형과 병립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병립형이 되면 설사 민주당이 설립한 위성정당에 표를 주더라도 그건 전부 다 민주당께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선된 후보도 민주당의 통제하에 있는 거죠. 민주당의 통제하에 있다면 친북 성향의 진보당류의 국회의원들은 출마가 불가능하죠.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준연동형 대표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그 위성정당을 아예 진보당과 같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 세석을 아예 배당을 해버린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는 병립형이었다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거 하나. 두 번째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투표를 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 투표하고 민주당에 투표를 한 건데 그렇게 연합 정당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민주당에 투표했으면서도 그게 진보당 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민주당 병립형이었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는 점, 그 다음에 의석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진보당한테는 매우
매우 유리한, 꼭 관철시켜야만 하는 제도였던 거죠. 이후 정치협상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선거 참여를 거부했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시민회의 등 3자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녹색정의당은 이건 조심스럽긴 하지만 진보당이 주도하는 제3지대 분위기에 아마 거부감을 강하게 느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거부를 했는데 조국류의 정당이 확산되는 것이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불리하다고 봤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론된 정치 세력만 해도 5개에 달하고 새진보연합 안에 새진보연합에 또 있는 거죠.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있고 시민회의는 사실상 정당이 아니라 사회단체 연합이라는 점에서 참여하는 정치 세력은 더욱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립해 있는 건데 양당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합하라는 거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5개가 있습니다. 5개. 조국혁신당이 하나 있고 녹색정의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고 새진보연합이 있고 정당은 아니면서 거의 정당처럼 행동하는 시민회의가 5개가 있는데 여기에 3개가 또 있어요. 새진보연합이 그 안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소득당이 있고 열린민주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7개의 정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7개의 정치 세력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나름의 어떤 정치 사업을 통해서 누구를 배타적으로 특권을 부여한 거냐면 진보당 계열한테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보당과 유사 정치 세력의 관점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 첫 관문이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배제했고 녹색정의당은 독자 생존의 길을 천명한 상태에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회의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당 플러스 진보당 플러스 새진보연합 플러스 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된 것이고 결국 조국혁신당과 같은 민주당 뿌리의 정당과 진보 세력 중 제도권 성향이 강한 녹색정의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보 세력 중 비제도권 반체제적 성향이 강한 진보당의 영향이 강하게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3지대에 5개 또는 7개의 세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제3지대라 하면 민주당은 누구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상식이냐면 조국혁신당은 뿌리가 민주당 뿌리니까 조국혁신당과 사업하고 그다음에 녹색정의당은 3인주의 계열의 정당이니까 저희 서방에서도 많이 있는 정당이에요. 녹색당.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정치 세력 중에서 정상적이면 민주당의 뿌리를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그다음에 3인주의 그 생태, 녹색을 강조하는 녹색정의당과 사업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녹색정의당은 배제됐고 스스로 철회했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배제하면서 이들이 배제되고 주로 진보당과 진보당 계열이 강화된 거죠. 근데 진보당은 보통 서방 세계로 보면 반체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의 친위 체제, 친위 부대가 친위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원내에서는 그러니까 중심 정치 공간에서는 이재명의 친위 성향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제3지대 비례대표제에서는 역시 그 진보당만을 발탁해서 이상한 정당이 되어버린 거죠. 아주 강성 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3회 과정을 보다 넓게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경합하는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하나의 구심력 하에 통합되어 있는 대신 민주당 계열은 친명, 비명, 친문, 조국 혁신당으로 3분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친명 그룹이 패권적 색채를 강화하고 급진적 요소를 전면화하면서 비명, 친명 그룹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이 하나가 다 민주당이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세 개로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냐면 친명 강경파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뭐 탈당을 하느니 잔류를 하느니 뭐 하는 사람들 다 뭐냐면 비명, 그 다음에 친문, 친김근택에 쭉 해서 또 심지어 나가면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개혁신당까지 이게 다 사실은 민주당 계열의 온건 정당이잖아요. 여기가 다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친명 강성 노선을 패권주의, 그다음에 이걸 걸어버리니까 여기에서 1차 탈당, 2차 탈당, 3차 탈당. 1차 탈당이 뭐냐면 이낙연이고, 2차 탈당이 이원욱이니 뭐 이런 사람이고, 3차 탈당이 지금 서른이고, 계속 쪼개지면서 여기가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있냐면 조국 혁신당처럼 완전히 민주당 뿌리가 민주당이면서도 민주당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급진 성향의 정당으로 3분돼 있다라고 보는 게 내 생각이죠. 또한 3지대가 국민의힘, 민주당, 제3지대, 제3지대 밖에 비제도권에 가운 급진파로 구분되어 있는 조건에서 민주당이 친명, 비명, 친문으로 양분되고 친명파가 제3지대를 제9미에 맞게 재편하면서 제3지대 바깥에 있던 소수 세력 중 진보당 시민회의 그룹이 일약 제3지대의 중심의 하나로 부상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 여기 얘기죠. 국민의힘이 하나로 돼 있죠. 공천 잡음이 없으면서 굉장히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한 요인이고, 이쪽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친명 친이대와 나머지 그룹이 양분돼 있고, 1그룹, 2그룹인데 3그룹이 또 있잖아요. 제3지대 하는 게. 제3지대에 대한 설명인데, 제3지대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 그 다음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쪽 애들은 당연히 2그룹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계열이죠. 여기가 민주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낙연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애니까 얘네들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제 3당은 뭐냐면 녹색 정의당 같은 애들이 3당이거든요. 그게 이제 3인주의 정당이 3당이에요. 3당, 녹색당 이런 게 3당이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당연히 민주당이 녹색 정의당을 파트너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녹색 정의당은 을 고립시키는 구조가 자꾸 되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리고 나머지 정당 중에서 왜 그렇게 진보당한테 특혜를 부여하냐고. 특혜를 부여하는 건 이재명의 스타일이 그래. 진보당한테 특혜를 부여하면서 쫙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스타가 돼야 될 거는 녹색 정의당인데, 녹색 정의당은 지금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 내가 볼 때는 뭐 1석, 2석 정도로 찌그러들고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진보당이 막 6석, 7석으로 의미 있게 부상하는 과정이 된 거죠. 이거는 2석 두 개의 양극단에 있는 두 세력이 어떤 일치를 본 거예요. 하나가 이재명, 하나가 진보당이죠. 이렇게 돼 있죠. 2012년 이석기 파동의 진정한 주역이 통합진보당과의 포괄적인 정치 협상을 열어준 민주당이라면 2024년 선거에서 예상되는 진보당 약진의 숨은 키도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 겁니다. 진보당이 부상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진보당을 부상의 키를 누가 주고 있는 거냐? 이석기가 2012년에 약진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럼 누가 그렇게 한 거냐? 이건 이해찬하고 한명숙이 지은 거야. 이해찬과 한명숙이 포괄적 정치 협상을 통해서 이상규, 김미희 등이
이 출마한 지역에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그래요. 후보를 안 낸 거야. 그리고 그 합의를 해준 게 이해찬, 한명숙 개통이라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진보당이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이재명이 져야 돼. 이재명. 첫 번째는 준연동제를 채택하고 두 번째는 준연동제의 정치 협상에서 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어떤 특혜를 준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태의 키워드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2012년 이석기 사태 때 사람들이 이석기한테 책임을 물었는데 이석기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석기 사태의 또 다른 궁극적인 책임은 그러니까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정치 협상을 했을 때 통합진보당의 파격적인 양보안을 담은 정치 협상에 서명한 사람들. 그게 이해찬, 한명숙, 이런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파격적인 양보가 도를 넘었어요. 그 당시 이석기가 비례대표로 출마했는 걸 알고 있고 이상규 선배, 전 선배라고 하는데 이상규 선배가 민혁당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간부였는 걸 알면서도 그 합의를 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러니까 진보당은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치연합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생존을 걱정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3%를 얻기 쉽지 않고 그럼 비례대표가 한석이거나 0석이거나 이 정도일 거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당선될 곳이 많아야 한석. 저는 한석을 높이 보지 않는데 한석 정도일 텐데 지금 협상의 결과 무려 5, 6석 정도의 세력이 5, 6석 정도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격적인 양보이고 이 파격적인 양보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밤을 향해 가며 이제 세 번째 밤을 닫으려 합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밤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호 있는 밤 민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